따끈하게 끓여낸 갈비탕 한 냄비,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설레는 발걸음.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 따스했던 기대는 시린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을 난제일 것입니다. 식에서 홀대받는 딸을 보며 친정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화목을 위해 참으라고 다독여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끝까지 싸워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67살 김미숙 여사의 기록을 나누려 합니다. 딸의 신혼집이 시댁 식구 6명에게 점령당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줄 알았던 사위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여느 어머니들처럼 당장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끌벅적한 가족 모임 뒤에 숨겨진 부동산과 돈을 향한 검은 음모를 날카롭게 포착해냈지요. 그렇게 한 어머니가 기획한 조용한 가정 보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 배달이나 하던 평범한 노인이 어떻게 이혼 소송의 결정적 증인이자 최고의 지략가가 되었는지 그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부모님께 새로운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67이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 수연이를 혼자 힘으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은 딸아이가 유명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도 번듯한 사위를 얻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수연이의 그 고운 마음씨였죠. 하지만 때로는 그 선량함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금요일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침침했습니다. 딸아이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마포집에서 수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영은 갈비탕을 정성껏 끓였지요. 사위 지훈이랑 몸보신이라도 시켜줄 요량으로 분당행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는 길에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연아, 엄마다. 갈비탕 맛있게 끓였으니까 지금 가고 있어. 퇴근하고 딴 데 들르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수화기 너머로 피곤함이 묻어나는 하지만 여전히 다정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오늘 한성그룹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가서 기다릴게. 지훈이는 집에 있지? 응, 지훈 씨 집에 있어. 나 요즘 고생한다고 오늘은 자기가 집안일 다 해놓겠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던걸.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위 이지훈은 흔히 말하는 살가운 사나이였습니다. 말솜씨 좋고 눈치도 빨라 장모인 제게도 늘 싹싹했지요. 가끔은 그 과한 친절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며 그저 노파심이려니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보온 냄비에 담긴 뜨거운 갈비탕을 애지중지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딸아이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차창밖 회색빛 하늘도 밝아 보이는 듯 했죠. 분당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하철역 쪽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수연이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제 부름에 딸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웬일이야?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죠. 또 밤샜지, 안색이 이게 뭐야. 딸은 제 손에서 보온 냄비를 건네받으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고비라 그래요. 가요이 엄마. 엄마표 갈비탕 먹고 힘내야지. 우리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속으로는 사위에게 마누라 귀한 줄 좀 알라고 한마디 해줘야겠다 다짐하면서요. 수연이가 되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훈 씨 나왔어. 밝게 외치던 딸의 목소리가 문이 열리는 순간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이 정성껏 가꾼 북유럽풍의 깨끗했던 집은 마치 황충대가 휩쓸고 지나간 재난 현장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사돈어른이 맨발로 다리를 꼬고 앉아 TV 볼륨을 최대치로 높인 채 넋을 놓고 있었고, 사돈댁 안사돈은 시동생네 아이들 둘에게 소파 위에서 뛰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시동생 부부가 여유롭게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바닥의 껍질을 툭툭 뱉어내고 있었죠. 6명. 무려 6명의 불청객이 그 좁은 아파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탈리아 여행 때 큰맘 먹고 사온 순양목 카펫은 아이들의 스케치북이자 기저귀 가리대가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사이펜 자국과 정체모를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가 보물처럼 아끼며 밤새워 작업한 한정판, 디자인 도록은 종이 비행기가 되어 거실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 지훈이가 수연이의 귀여운 고양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얼굴 가득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왔죠. 여보 장모님. 그는 수연이가 폭발하기 직전 선수를 쳐서 덥석 안으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프라이즈로 부모님 좀 모셔왔어. 집이 좀 어수선하지 걱정 마. 내일 내가 다 치워놓을게. 수연이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저 현관에 서 있는 며느리를 쓱 훑어보더니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습니다. 수연이 왔니? 마침 간장이 떨어졌다. 밑에 가서 한 병 사 오너라.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었죠. 저는 이대로 터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나면 버릇없는 며느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딸만 손해를 볼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지훈이보다 더 환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나섰습니다. 보온 냄비를 현관장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주의를 끌었죠. 아이고, 사돈어른, 사돈댁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갔습니다. 어쩌나 제가 오늘 갈비탕을 딱 요만큼만 끓여왔는데 이 대가족 대접하기엔 턱도 없겠네. 제 갑작스러운 반응에 사돈댁은 며느리를 타박하려던 말을 삼키고 당황한 기색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지훈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잘못했네. 부모님께서 귀한 걸음하셨는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수연이는 방금 퇴근해서 씻지도 못했는데. 너 지금 내려가서 간장만 사오지 말고 마트 가서 제일 좋은 과일이랑 애들 마실 요구르트도 넉넉히 사와라. 제 말에 지훈이는 반박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돈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어 굳어있는 수연이를 주방으로 밀어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멍하니 있지 말고 손님 오셨으니 국 뜨고 냉장고 좀 봐라. 제 눈빛은 냉정해라, 내 말 들어라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수연이는 저를 믿고 심호흡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사돈댁 옆에서 주인인 양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댁 이번엔 며칠이나 계시다 가시게요?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고요. 우리 수연이가 참 센스가 없네. 진작 지훈이한테 큰 차 렌트해서 고향까지 모시러 가라고 할 것을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극진하면서도 선을 긋는 태도에 오히려 사돈댁은 제 집 안방처럼 굴던 기세가 꺾여 불편해 하더군요. 그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눈은 스캐너처럼 집안 곳곳에 난장판을 기록했습니다. 시동생네 큰애는 빨간 사이펜으로 수연이가 공들인 것일 벽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시동생 부부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해바라기 씨 껍질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흙먼지 묻은 발로 하얀 카펫 위를 휘젓고 있었지요. 지훈이는 돌아온 뒤 주방 일을 돕기는커녕 맥주 한 캔을 따서 아버지와 동생 옆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은 수연이 하나뿐이라는 듯이요. 저는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이는 싱크대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있더군요. 평소처럼 안아주며 달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지금 가장 쓸모없는 것이니까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수연아 잘 들어. 지금부터 절대 울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 눈물 닦고 휴대폰 꺼내서 거실이랑 방마다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찍어둬. 몰래 하나하나 다 기록해. 딸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찍어서 뭐하게? 유비무환이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너를 지켜줄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뿐이야. 이가 나간 수연이의 명품 칼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보며 제 가슴도 예리하게 베이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 여기 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돈댁은 갈비 고기를 씹으며 고기가 너무 물러서 씹는 맛이 없네. 우리 아랫동네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데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서울 사람들은 입맛이 고와서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식사 후에도 그 식구들은 거실 소파를 점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쥐고 지훈이를 부려먹더군요. 저는 미련 없이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수연이를 발코니로 불러 물었습니다. 다 찍었니?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수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희 결혼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했니? 수연이는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지훈 씨가 관리해요. 각자 월급 받으면 공동 계좌로 합치고 거기서 대출금이랑 생활비 나가거든요. 그게 깔끔하고 편하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일하며 돈 때문에 갈라서는 집구석들을 숱하게 봐온 저였습니다. 이런 통합관리 방식은 겉으론 신뢰 같아 보이지만 한쪽이 이기적이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거든요. 너 그 계좌, 지출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해 봤니? 수연이는 멋쩍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쁘기도 하고 지훈 씨가 워낙 알뜰한 사람이라 믿었죠. 바보 같은 소리, 목소리가 높아지려다 간신히 낮춰뒀습니다. 엄마는 지훈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본성을 못 믿는 거야. 형제 간에도 돈 계산은 철저해야 하는데
부부라고 예외겠니? 계좌 내역도 안 보는 건 살림이 아니라 도박이야. 저는 멍한 표정의 딸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경제적으로 독립해. 내 급여 통장에 있는 돈부터 개인 계좌로 다 옮기고 공동 계좌, 최근 6개월치 내역 싹 다 뽑아봐. 엄마 지훈 씨가 알면 화낼 텐데 화낼 사람은 너야. 저는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을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식구들 끌어들일 때 지훈이가 네 기분 생각하더냐. 이런 선 넘는 사람들에겐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네 돈이 그 집안 전용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제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듯 수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이는 연차를 쓰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 내역을 확인한 딸은 사색이 되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지훈 씨가? 세상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지훈이는 수연이 모르게 공동 계좌에서 무려 800만 원을 빼냈더군요. 수취인은 시동생 이지광이었습니다. 가계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돈이었죠. 엄마 나 어떡해. 당황하지 마. 저는 전화기 너머로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첫째,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독단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둘째, 너 몰래 시동생에게 보낸 건 은닉이고 기망이야. 셋째,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 오늘은 시동생 차 사는데 보탰지만 내일은 시부모님 뒷바라지겠지. 이제 그 계좌는 내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씨네 집안 금고가 된 거야. 일단 내역서 잘 챙겨두고 저녁에 지훈이 오면 보여줘. 싸우지 말고 딱 증거만 들이밀면서 네 요구 사항을 말해.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엔 회사 돈이라고 둘러대다가 증거 앞에 무너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동생이 어렵다는데 형이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그리고 그 돈 내가 번 게 더 많아.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나애가 더 많이 번다는 그 한마디가 수연이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수연이는 더는 다투지 않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돈이 아까우면 이제부터 각자 관리해요. 다음 달부터 생활비, 대출금, 공과금 정확히 반반씩 내요. 그리고 당신 가족들 부양비는 당신 월급으로 알아서 해요. 내 돈은 오직 우리 2사람만을 위해 쓸 거야. 치밀하고 단호한 선전포고의 지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아내의 변신에 당황한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적 독립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는지 온종일 험악한 표정으로 수연이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죠. 평소 부려먹기 좋았던 며느리가 강하게 나오자 온갖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수연이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시동생 앞으로 쓱 밀며 비아냥댔죠. 지광가 많이 먹어라. 누구처럼 머리 굵어졌다고 제 남편 우습게 아는 사람 닮지 말고. 수연이는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지만 제 당부를 기억하며 묵묵히 우유만 마셨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공동 계좌를 쓰지 못하게 되자 생활 전반에서 수연이를 착취하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집안일을 시켰죠. 수연아 바닥이 더럽다 닦아라. 애들 기저귀 사와라. 나랑 네 아버님 빨래도 좀 해라.
지훈이는 옆에서 거들기는커녕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좀 참아 라며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동서한지희는 수연이의 드레스룸에 당당히 들어가 명품 가방과 옷들을 뒤지더니 수연이가 아끼는 한정판 가방을 메고 외출하려다 들켰습니다. 형님, 가방 좀 빌려 매는 게 어때서요? 형님,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 아니에요. 식구끼리 참 치사하게. 거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사위와 시어머니는 구경꾼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제게 전화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더 못 버티겠어. 여기가 지옥 같아. 대어 버틸 필요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라. 엄마가 차 몰고 갈게. 나오라고요. 그럼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걔들이 네 집을 무료 호텔로 쓰고 네 돈을 현금 지급기로 쓸 때 걔들이 너랑 끝낼 생각 안 했겠니? 무례한들에게 도리는 사치다. 물리적으로 격리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야. 그 난장판 지훈이한테 다 떠넘기고 나와버려. 30분 뒤 분당 아파트 밑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수연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피난민처럼 채 올라탔죠. 하지만 출발하려던 찰나 수연이가 중요한 설계 도면을 두고 왔다며 다시 올라갔습니다. 몇 분 뒤 딸은 넋이 나간 얼굴로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내 서재가 없어졌어. 지훈이가 시동생 식구들에게 넓은 방을 내주겠다며 수연이의 전문 서적과 도면, 모형들을 짐짝처럼 다용도실에 처박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이가 몇 주간 밤샘하며 만든 입찰용 모형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의 남은 미련도 그 모형처럼 부서졌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 수연이를 마포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국수를 말아 먹이고 말했죠. 수연아, 여기가 내 기지다. 아무 생각 말고 일에만 집중해. 나머진 엄마가 해결한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훈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망가진 프로젝트를 복구할 때야. 저는 제 서재를 수연이에게 내주었고 비상금을 털어 최고급 재료를 사다 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딸 옆에서 함께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붙였습니다. 평온한 환경에서 수연이의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더 정교하고 독창적인 모형을 완성해냈죠. 새 모형을 본 회사의 본부장은 수연이의 재능과 끈기에 감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정원을 맡기는 것은 물론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 디자인 팀장 자리에 수연이를 추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먹구름 가득했던 수연이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수연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싱가포르는 너무 멀잖아. 내가 가면 지훈 씨랑은 정말 끝인 거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원하는 집이 어떤 거니 내 재능을 꽃피우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니 아니면 내 피땀 어린 결실을 부수고 너를 식모 취급하는 감옥이니 남편이나 가정이 내 전부가 아니다. 네 실력과 사업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진짜 내 거야. 싱가포르는 도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야. 그제야 수연이의 눈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아내가 집을 나간 걸 알게 된 지훈이는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니 냉담한 반응이 계속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사과 문자를 보내고 비싼 선물을 들고 집 앞으로 찾아왔죠.
저는 단호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수연이의 싱가포르 발령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가족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소중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을까봐 겁이 난 것이죠. 어느 사이 어느 날 오후 지훈과 시어머니가 마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연기를 하더군요. 사돈,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수연이 좀 데려갈게요. 여자가 출세하면 뭐해, 가정이 온전해야지.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싱가포르 가면 우리 집은 어떡해요? 수연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가정 당신들 7 식구가 우리 딸이 피땀 흘려 산 집을 점령하고 부려먹을 때 가정이 뭔지 생각이나 해봤어. 우리 딸은 가정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당신들은 그 결실을 부셨잖아. 이제 와서 도덕적 해이네 이기적이네 운운하며 발목 잡지 마. 지훈아 너는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극도로 이기적인 거야. 수연이를 아내가 아니라 내 원가족을 위한 희생양으로만 여겼던 거라고. 제 말에 지훈이는 얼굴을 싹 바꿨습니다. 허수연, 너 싱가포르 가기만 해봐. 바로 이혼이야. 너도 좋을 거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도 독서를 퍼부었죠.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우리 집 문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데가 아니야. 지훈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두고 봐 법정 가면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 같은 겁쟁이가 저토록 자신만만하다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와 저는 거실에 불을 다 켜고 모든 은행 내역과 카드 고지서를 전쟁 지도처럼 펼쳐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보자. 분명 숨겨진 함정이 있을 거야. 엄마 여기 보세요. 수연이가 가리킨 곳엔 이상한 출금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보낸 800만 원 외에도 법인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의 현금이 수시로 빠져나갔더군요. 합치면 거의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결혼 초 지훈이가 만들어준 수연이 명의의 신용카드 부카드였습니다. 수연이는 거의 쓰지 않았던 그 카드로 지난 2년간 매일같이 명품, 쇼핑 호텔, 고급 식당 결제가 이루어졌고 결제 시간은 수연이의 근무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카드는 리볼빙 서비스로 연체 이자가 쌓여 미결제 잔액이 무려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 수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의 속셈이 뻔히 보였죠. 이 빚을 부부 공동채무로 몰아넣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수연이를 빚더미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독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영악하네요. 법정에서 공동소비라고 주장하며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방법이 있습니다. 수연이의 눈에서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서늘한 결의가 들어찼죠. 변호사님, 소장 준비해 주세요. 그 빚 단돈 10원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재산과 미래를 건 법적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은행을 돌며 카드 결제 장소와 시간을 대조했고 일부 매장에 CCTV 화면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입 당시 수연이 통장에서 나간 1억 5천만 원의 송금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회사와 시댁 고향집으로 이혼소장과 재산 명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사과하다가 나중엔 협박을 늘어놨죠. 그 카드빚 너랑 같이 쓴 거야. 법대로 하면 너도 망해.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동생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마포집으로 쳐들어왔을 때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경비실을 통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법원에서 보자고 전해라. 우리 딸 뒤엔 내가 있고 내 뒤엔 법이 있다. 첫 조정기일 서울가정법원. 수연이는 정갈한 네이비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식구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나타났죠. 지훈이는 판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가족을 위해 쓴 돈이고 아내와 같이 쓴 카드라고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우리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카드 소비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보십시오. 원고 허수연 씨는 그 시간에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여기 출입 기록과 업무 일지가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매장에서 카드를 긁은 건 피고, 이지훈 씨와 그의 지인들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CCTV 캡처본도 있습니다. 판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어 수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혼인 기간 내내 저를 속이고 공동자산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원가족을 위해 제 사적 공간과 자원을 침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판사는 지훈이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차 조정은 사실상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지훈이가 수연이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수연이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손수건으로 바짓단을 닦아냈습니다. 그 결연한 몸짓에 지훈이는 무너졌습니다. 최종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카드빚 4천만 원은 전적으로 지훈의 개인 채무로 인정되었고 은닉한 재산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수연이의 기여도를 80%나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짐을 빼러 간 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저주하더군요. 너 이 독한 여편네 남의 가정 파탄낸 벌을 받을 거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이건 벌이 아니라 인과응보예요. 내 딸이 착해서 당신들의 욕심을 받아준 걸 당연하게 생각한 대가라고요. 나는 오늘 내 딸의 선량함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뿐입니다. 아파트를 나설 때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수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싱가포르 발령 확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공항에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수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대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수연이는 제 손을 떠나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아름다운 불사조가 되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수연이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아시아 태평양 디자인 대상을 받았고 회사의 최연소 임원이 되었지요. 가끔 보내오는 엽서에는 엄마 그때 나를 밀어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높이 날 수 있는 줄 예전엔 몰랐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지훈인의 가족은 처참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돈은 빚잔치로 사라졌죠. 지훈이는 차까지 팔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 낡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일 고된 출퇴근길에 시달리며 이제 아무도 그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지 않는 쓸쓸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탓 며느리 탓을 하며 세월을 보낸다니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2년 뒤 수연이는 싱가포르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상한 건축가인 그 사람과 바닷가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에서 저는 딸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결혼을 통해 배웠어. 여자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건 자신만의 선과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마포집 양산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가끔 그 비바람 치던 밤을 떠올립니다. 딸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하던 제 다짐을요. 저는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 이전에 자신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하고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성을 쌓는 건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수연 씨와 김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결혼을 비즈니스처럼 계산하고 아내의 선의를 이용하려 했던 사위 집안의 태도는 참으로 씁쓸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머니가 곁에 있었기에 수연 씨는 다시 빛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려와 인내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개인의 경계가 침범당할 때 손절이 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